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도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시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먼저 이 종합상황실의 실장. 자,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최고 직위, 그러니까 계급이 가장 높은 최고 직위에 있는 자가 실장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최고 직위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 먼저 선임된 사람이 실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 자, 이러한 상황을 바로 재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재난 상황의 발생의 신고 접수.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접수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수된 재난 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이런 업무들을 하고요. 그 다음 하급소와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이러한 업무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업무, 그리고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그리고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그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사항, 요 대표적인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 팩스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상황에 보고를 해야 되냐? 이 사항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체크해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먼저 자, 사망자가 5명, 5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그러니까 부상을 입은 사람들,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러한 경우에 이제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몇 명 이상인지 잘 보셔야 돼요. 몇 명 이상인지. 자, 그리고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입니다. 이재민이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그 다음에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50억 원.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 학교, 그 다음 정부 및 도정 공장, 그 다음 문화재, 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다 보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이런 거 있죠.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취급소, 이러한 곳에서 다 발생한 화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그 다음에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이제 화재 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이러한 경우도 보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바로 종합상황실에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그 강의에서 소방기본법 강의에서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때 소방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떠한 것을 보시냐면, 자, 첫 번째 보실게요. 자,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방박물관의 소방박물관장 몇 명? 한 명과 그리고 부관장 한 명을 두되 그때 이 소방박물관장은 소방공무원, 자,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거예요.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소방박물관의 관광 업무, 조직,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소방청장이 정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가격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이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누가 하냐. 자, 누가 하냐? 실시권자. 실시권자는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지리조사를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한 달에 한 번 이상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시한다는 거죠. 자, 어떠한 사항을 조사하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소방 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말하는 거겠죠.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뭐 건축물의 개황, 그 밖에 소방 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몇 년 동안 보관한다? 2년 동안 보관한다는 거 중요해요. 지리조사 결과를 몇 년간 보관한다? 2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응원 협정에 대한 내용인데, 자,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 업무에 관하여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자,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 서로 상호 응원 협정을 하냐? 자, 먼저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어떠한 사항이냐면 화재의 경계 진압 활동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구조 구급 업무의 지원, 그리고 화재 조사 활동에 대한 사항들을 서로 협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응원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한 사항, 그리고 소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자, 어떠한 경비들이냐? 출동대원의 수당, 뭐 식사, 의복의 수선 이런 것들, 그리고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이러한 그 경비에 대해서 같이 또 협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그리고 응원 출동 훈련 및 평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크해드린 사항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방대원의 소방교육과 훈련의 종류에 대한 사항인데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자, 다음 해의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자,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통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신호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소방신호의 종류에는 크게 4가지로 나와 있어요. 4가지. 그 4가지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신호에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그리고 해제신호, 훈련신호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소방신호에는 경계, 발화, 해제, 훈련신호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 신호에 따른 정의. 자, 정의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자, 경계신호라고 하는 거는 화재 예방상, 예방입니다. 예방.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시 그때에 발령하는 것이 경계신호입니다. 경계신호. 그리고 이제 화재가 직접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화 신호를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러니까 화재가 다 진화됐을 때, 그때 이제 해제 신호를 보냅니다. 해제. 그리고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하는 것을 훈련 신호라고 하죠. 그래서 소방 신호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신호에 따른 정의까지 같이 이렇게 매치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화재 조사의 방법입니다. 화재.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직접 화재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화재 조사는 이제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장비를 활용해서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진압과 동시에 거의 실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화재 조사는. 자, 그 다음 화재 조사 전담 부서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조사에 대한 그러한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화재의 원인과 피해 조사를 위해서 소방청, 시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 화재 조사 전담 부서의 장, 제일 높은 사람이죠. 화재 조사 전담 부서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자, 어떠한 업무를 하냐? 자, 화재 조사의 총괄, 자, 조정에 대한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화재 조사의 실시, 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화재 조사의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화재 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화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인 거죠. 그리고 화재 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화재 조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을 화재 조사 전담 부서의 장, 제일 높으신 분이 업무를 관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표시해 놓은 부분을 위주로 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도 한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눈으로 쭉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화재 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장이죠. 소방청장이 실시를 해요. 교육을. 자, 소방청장은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몇 년마다? 2년마다. 자, 2년을 주기로 교육합니다. 2년마다 전문 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누가 실시한다고요? 소방청장이 실시하고요. 그 교육 주기는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장은 전문 보수 교육을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어디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위탁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 보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전문 보수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 전문 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화재 조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소방 용수 표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좀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 용수 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자, 어떤 기준들이냐? 다 규격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규격. 그래서 매놀 뚜껑은 지름 648mm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그러니까 매놀 뚜껑 같은 경우는 이게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죠. 우리 왜 걸어 다니다 보면은 동그란 매놀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놀 뚜껑의 지름은 648mm 이상의 것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놀 뚜껑에는 소화전 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정차 금지 또는 뭐 저수조 주정차 금지에 표시를 할 것. 이게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이게 다 지워지는 경우가 많죠. 원래 다 써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매놀 뚜껑 부근에는 노란색 반사 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그러니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제 간혹가다 이제 매놀 뚜껑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매놀에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반사 도료로 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매놀 뚜껑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저수조 및 급수탑의 경우 소방 용수 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자, 우리 길에 보시면은 길가에 이렇게 생긴 세워져 있죠. 이런 게 세워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 용수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주정차 금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이런 것들.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 용수 표지 있죠? 이 용수 표지에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거 과태료 부과됩니다. 안 돼요. 자, 이제 규격을 보시면은, 자, 안쪽 문자는 흰색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죠. 이 소방 용수. 이거는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으로 써 있고요. 그 다음 바깥 문자는 노란색으로. 어떤 거라고요? 바깥 문자? 이거죠, 이거. 바깥 문자. 주정차 금지. 이건 노란색으로. 자, 노란색으로 글씨를 써주고요. 그리고 안쪽 바탕은 붉은색. 그러니까 안쪽이니까 어디예요? 안쪽이니까 여기죠. 안쪽 바탕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 바탕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반사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규격이 있어요. 규격. 이 규격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암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암기할 것도 많고요. 자, 먼저 이제 공통 기준부터 보시게 되면,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 지역이나 자, 상업 지역, 그다음 공업 지역. 자, 주거 지역, 그다음 상업 지역. 자, 공업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소방 용수 그 표지를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 거리를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라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는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 몇 미터?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 1번 이외에,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그 기타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00m 이하, 140m 이하.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방 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을 보시면 일단 소화전입니다. 소화전. 자,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정확히 65mm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소방대원이 와도 체결할 수 있도록 규격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연결 금속구의 구경은 65mm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확히. 그 다음에 급수탑의 설치 기준은 자,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100mm 이상. 그리고 개폐 밸브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에서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이거 개폐 밸브의 설치 위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저수조의 설치 기준입니다. 저수조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이게 땅이 있으면은 지면 밑에 설치하는 거죠. 바닥 지하에. 저수조 설치 기준.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몇 미터 이하일 것? 4.5m 이하일 것. 그러니까 지하에 설치하는 거니까 지표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가 돼야 되고요.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이 돼야 돼요. 0.5m 이상. 그 다음에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그리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자,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흡수관 투입구가 원형, 동그란 원형의 경우에는 그 지름이 60cm 이상이어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각형인 경우에도 60cm 이상, 그리고 원형인 경우에도 60cm 이상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자, 이렇게 해서 저수조의 설치 기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과 훈련의 종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바로 종류입니다. 종류. 자, 훈련. 자, 소방대원이 받게 되는 그 훈련의 종류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어떤 훈련을 받냐면 화재 진압 훈련, 그 다음 인명구조 훈련, 그 다음 응급처치 훈련, 그 다음 인명 대피 훈련, 마지막 현장 지휘 훈련. 이렇게 총 5개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그 소방대원이 받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화재 진압 훈련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진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구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 다 다르단 말이에요. 화재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 그리고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재 진압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자, 그다음 인명 구조 훈련입니다. 인명 구조 훈련. 인명 구조는 뭐예요? 이제 사람을 구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 진압은 불을 끄는 업무고요. 인명 구조는 사람을 구출하는 그러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 그리고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이러한 사람들이 인명 구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응급 처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된 사람들이 다쳤을 때 이제 그 응급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응급 처치를 하는 훈련인데 이제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 그리고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이러한 사람들이 응급 처치 훈련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인명 대피 훈련은 이제 긴급한 상황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 대피시켜주는 훈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방 공무원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든 간에 소방 공무원은 다 인명 대피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까지 전부 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인명 대피 훈련은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 다음에 현장 지휘 훈련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만 받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현장을 지휘하는 거니까. 누가 있냐? 소방 공무원 중에서 다음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 지방 소방정, 지방 소방령, 그 다음 지방 소방경, 그리고 지방 소방위. 이러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만 바로 지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 훈련의 횟수와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가 교육과 훈련하는 그 주기는 어떻게 되냐? 2년마다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기간은 2주 이상, 자, 최소 2주는 받아야 돼요. 최소. 그래서 기간은 2주 이상 받게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원의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소방청장이 정한다는 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소방신호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소방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소방신호의 종류 4가지가 있었어요. 4가지. 그래서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4가지가 있었는데 이 신호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신호를 구분하냐? 바로 타종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렌 신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마다, 소방 신호마다 바로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방법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 자, 이 대표적인 발화 신호 볼게요. 발화 신호. 그러니까 발화 신호라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발령하는 거잖아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타종으로 신호를 보낼 때는 난타, 그러니까 마구잡이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화 신호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난타, 막 치는 거예요. 규칙 없이 막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렌으로 신호를 보낼 때는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사이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인 거죠. 이런 사이렌 신호를 보내면 이거는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나머지 신호도 마찬가지예요. 뭐 훈련 신호 같은 경우는 타종인 경우 연속으로 3번 치면 이거는 훈련 신호라는 거고, 그리고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를 사이렌 한다. 이거는 이건 훈련 신호다라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종과 사이렌 말고도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통풍대. 그러니까 통풍대 같은 경우 이거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바람이 일로 들어가가지고 뭐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통풍대 있잖아요. 이 통풍대로도 신호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 게시판은 좀 이제 실질적으로 잘 안 보겠죠. 이게 좀 어려운 거고요. 기는 깃발. 깃발을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요 발화 신호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 조사의 종류와 그 조사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를 크게 이제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자, 화재가 발생한 화재 원인 조사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그러니까 피해를 받은 화재 피해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 원인 조사가 어떤 것이 있고 화재 피해 조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자, 직감적으로 딱 이 용어만 딱 봐도 이거는 원인 조사고 이거는 피해 조사라는 게 딱 보여요. 이거는
감으로 보인다고요. 감으로. 그래서 일단 화재 원인 조사에는 뭐가 있어요? 발화 원인 조사. 화재가 발생한 원인. 발화점이 어디냐? 발화 원인 조사. 그 다음에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그러니까 그 초기에 그 소화를 잘 대응했는지, 뭐 통보를 잘 했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연소의 상황 조사, 피난 상황 조사,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조사,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화재 원인 조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피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인명피해, 사람이 피해 받았는지, 아니면 재산 피해가 됐는지. 그래서 인명피해 조사와 재산피해 조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조사에는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자나 부상자,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인명피해 조사. 그 다음에 재산피해 조사는 뭐예요? 재산. 자,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에 의한 피해. 그죠? 그 다음에 소화활동 중에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그죠? 물로 수손. 그 다음에 그 밖에 연기, 물품 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재 원인 조사와 그리고 피해 조사, 화재 피해 조사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종류들을 잘 구분하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딱 봐도 이거는 원인 조사고 이거는 피해 조사라는 게 딱 보여요.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2장 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